어머님, 그 라면 혹시 주방 쓰셨어요?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락스를 꺼내 싱크대를 박박 문질렀다. 방금 전까지 내가 끓였던 국물 냄새는 순식간에 화학약품 냄새로 덮였다. 정훈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구나. 그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정분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뒤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장에서 통닭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루 종일 튀김 기름 냄새에 절여져도 가족 밥상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 있다는 게 제겐 큰 기쁨이었죠. 아들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들 휴가 갈 때 저는 닭 튀기고, 명절이면 손님들 치킨 주문 때문에 식구들 얼굴도 못 보고 일했어요. 그 아들이 장가 가던 날, 제 손으로 100일 닭을 튀겨서 혼수 상자 옆에 넣어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도 내 자식이다 싶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했죠. 하지만 요즘은 문득문득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 조심스레 행동해도 어느 순간 저는 민폐가 되어 있더군요. 며칠 전에도 손주 얼굴 좀 보려고 아들 집에 갔다가 밥때가 지나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냄새가 너무 배서요. 주방 다시 치워야겠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라면, 국물 남은 그릇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안에 쌓여 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는 참고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 신혼집을 얻었을 땐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땐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느리는 딸처럼, 시어머니는 엄마처럼. 그래서 저도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고 힘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평생 시장에서 일하느라 병치레도 많았고, 살림은 빠듯했지만 한 번도 아들에게 배 골케 한 적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 떠서 닭 손질하고 장사 끝나면 종일 서 있던 다리를 주무르며 아들 도시락 반찬을 정성스레 준비했죠. 엄마, 이거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도 돼?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은 친구들에게 반찬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싹 가시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빚은 있었지만 늘 웃음은 집안에 가득했죠.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땐 기뻐서 그날 시장 닭을 전부 기부했어요. 우리 아들이 장하다. 세상에 나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던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뿌듯함과 서운함이 반반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여자의 사람이구나 싶은 마음에 괜히 잠이 안 오더군요.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는데 며느리 쪽 친척이 지나가며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시어머니, 이젠 조용히 사셔야겠네요. 요즘은 친정이 대세예요. 하고 웃더군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의 예고편이었단 걸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잘했습니다. 명절이면 김치찌개 하나 끓여와서 어머님, 드시고 힘내세요. 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손주가 생기고 육아에 지친다는 핑계로 연락은 줄어들고 제가 찾아가면 지금 낮잠 시간이라 힘들다며 문전박대를 하던 날이 많아졌죠. 그러면서도 친정집에는 매주 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모님 댁은 애들이 편하게 논다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편한 곳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엔 전자레인지에 데운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대신해요. 그 말 한마디에 숟가락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웃었습니다. 얘들도 바쁘겠지. 내 기준으로 서운해하면 안 되지.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군요. 마음이 닳고 닳다 보면 어느 순간 깨져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 라면 한 그릇이 그런 날이었어요. 허기진 배를 채우려 끓인 라면이 며느리에겐 이 집 봉기를 더럽힌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말없이 그릇을 씻고 앞치마를 개켜두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서 밥 안 먹는다. 그날 제 속마음엔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주말에 잠깐 시간 되면 우리 집 좀 들르실래요? 아들 정훈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속으로 반가운 마음이 앞섰죠. 무슨 일 있냐? 애들 봐줄 사람 필요해서요. 잠깐만요. 서영이 바꿔드릴게요. 며느리 박서영이 전화기를 받자마자 공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그래, 시간은 괜찮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2시간만 아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손주 보러 가는 길이야 좋지. 토요일 오전 미리 반찬 몇 가지를 싸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는 반갑게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는 어딘가 바쁜 손놀림으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미역국 데워 드시면 되고요. 김치 냉장고에 있어요. 아, 근데 주방은 좀 피해주세요. 청소해놔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걱정 말아라. 나 그냥 애들이랑 놀다 갈 거니까. 하지만 점심 무렵이 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반찬을 꺼내기도 못하고 애들도 출출해 보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냄비를 꺼내고 후라이팬 자리에 신문지를 깔아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소리, 계란 툭 깨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 그 순간만큼은 오래전 우리 집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우와, 할머니라면 진짜 맛있다. 손주 둘이 젓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가족이지.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멈칫하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응, 애들이 배고프다 해서 라면 하나 끓였어. 냄새 나면 창문 열어놓을게. 며느리는 대답 대신 조용히 주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들에게 우리 얘기했잖아. 냄새나는 음식은 거실에서 먹지 말자고. 애들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제가 며칠 청소한 거라면 국물 튀면 커튼도 다시 빨아야 하고요. 아, 냄새도 금방 배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네.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부터 오시게 될 땐 식사 해결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방은 좀 예민해서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식사 해결하고 오라니 내가 거지냐?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집 문을 넘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전화 한 통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은 미안했어. 서영이도 그날 기분이 좀 그래서. 그래. 나도 그날 내가 괜히 끓였나 싶더라. 그런데 엄마, 혹시 그 땅 서류 아직 가지고 계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엔 식사 해결하고 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도 깊이 후벼 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아들이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멀뚱히 서서 라면 냄비만 바라보던 그 눈빛이 더 서늘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김할매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오랜 친구이자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 니 또 정훈이네 갔다 아이가? 갔다 왔다. 그런데 라면 하나 끓였다고 쫓겨났다. 뭐라고? 라면 때문에? 요새 며느리들은 눈치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나? 그날 김할매는 저를 데리고 근처 찻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그 땅 아직 안 팔았지? 요즘 거기 개발 들어간다더라. 고속도로 난다 카더라. 니 그거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시골 땅,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땅이 이제 와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오래된 장롱 속에서 땅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이건 정훈이 대학 졸업하면 쓰자고 말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서류를 꺼내 들고 멍하니 앉아있던 제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혹시 그 땅 서류 아직 가지고 계셔? 정훈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했고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보낸 손주 옷은 한 번도 입은 사진이 오지 않았고 명절에 혼자 전 부쳐 보냈지만 어머님, 아이가 요즘 밀가루 못 먹어요. 버려야겠어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정훈의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핸드폰이 고장나서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잠금이 풀린 화면에 며느리와의 대화가 떠 있었죠. 재산 정리되면 엄마는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리되면 우리 전세금도 해결될 듯. 이참에 애들 방도 바꾸고 리모델링도 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이름이 엄마로만 불리고 제가 남긴 유산이 생활 자금으로 계산되는 그 글자들. 그 글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기운 빠진 어깨, 그리고 그 눈빛 속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나도 말 좀 해야지.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진짜 서영이도 예민해서 미안해. 어색한 듯 웃으며
내민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애들 데리고 주말에 올게. 엄마가 좋아하던 설렁탕도 사올게.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아들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니. 그래, 와라. 애들 얼굴이나 보자.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주말 정말 아들은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반갑게 안기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잊고 있던 웃음이 제 얼굴에 번졌습니다. 아들은 식사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그 땅 서류 생각 있으시면 말 좀 해줘. 요즘 금리도 오르고 전세 대출도 어렵고 엄마가 도와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편하게. 그 말에 제가 되물으니 아들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도 알아보고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그 얘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생각해 볼게. 그 말에 아들은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할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할매, 그때 말한 땅 진짜로 개발 들어가는 거 맞나? 맞다니까. 요즘 거기 땅 주인들 바쁘다. 니만 몰랐지? 김할매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재산도 마음도 이제부터 니 거다. 며칠 후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그 얘기 있잖아. 그 땅 서류 좀 볼 수 있을까? 정훈아, 그거 처갓집에 넘기면 어떨까 싶더라. 장모님 고생 많으시다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건 좀 서영이도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난 그냥 요즘 나한테는 애들도 서먹하고 며느리는 나 보면 눈도 안 마주치고 그 집 식구들이라도 반갑게 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말에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주말엔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김밥이랑 미역국 준비해둘게요. 익숙하지 않은 이모티콘이 섞인 메시지. 그 안엔 억지로 짜낸 웃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겉으론 다시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자도 자주 보내기 시작했고, 아들은 엄마 건강검진 예약해놨어라며 챙기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우연히 아들 방 서랍에서 요양원 브로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평온이 가짜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이도 안심 가능한 돌봄 시스템. 그 순간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결심해야 할 때구나. 며느리에게 초대를 받은 날, 저는 평소보다 단정히 옷을 입고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거실에 미역국 냄새가 퍼지고 손주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안 혼났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웃는 척 했습니다.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할머니 오시면 늘 반갑지 그치요, 어머님? 웃음소리가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고 김밥과 미역국, 불고기 몇 점이 담겨 있었지만 제 입에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니 며느리는 아유,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이젠 저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제 앞치마를 뒤로 밀었습니다. 여긴 내가 손댈 공간이 아니라는 듯이. 소파에 앉아 있자니 며느리가 거실로 와 앉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정훈 씨 회사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비도 점점 부담되고요. 그래서 그 땅 문제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단도직입적인 태도도 아니고 솔직함도 없는 얇고 계산된 톤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정리할 생각은 없는데 짧게 대답하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근데 요즘 요양원도 시설 좋아졌더라고요. 엄마도 그런 데 가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놓이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어머님을 집에 모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재산만 넘겨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나 과일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나 이제 가보련다. 손주들 얼굴 봤으니 됐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의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한테 맡기세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편히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래의 냄새가 짙게 밴 미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중에 김할매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요양원 간다더라. 뭐라고? 누가 그래? 며느리가. 이제 나보다 그 땅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그날 밤 장롱 안에 넣어두었던 서류와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그 중엔 오래전 남편이 써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은 당신과 정훈이를 위해 남긴 거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외롭고 힘들어지면 누구보다 당신을 위해 써.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굽은 어깨와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단단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땅은 나를 위해 써야겠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할매가 소개해준 사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이쪽 땅 요즘 아주 귀합니다. 여기 계약 의사만 확실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해줘.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가족분들 동의는? 그럴 필요 없어. 이 땅은 내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거니까. 서류의 도장을 꾹 눌러 찍고 나오자 햇빛이 어찌나 밝고 따사롭던지 오랜만에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정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때 말한 서류 준비하셨어요? 다 정리했다. 정리? 어디에? 부동산. 내가 팔았다. 정훈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팔았다고? 왜 우리한텐 말도 안 하고 그래? 왜 너한텐 말해야 되는데?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서영이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희 사정. 그럼 내 사정은 뭐였냐? 그 순간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그건 좀. 우린 그냥 어머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라면 끓였다고 락스 들고 닦아내던 내 모습. 그게 날 편하게 해주려는 거였냐?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내가 그 집에 앉아서 밥 한 끼 먹을 자격도 없었지. 그랬던 내가 지금 와서 편하게 해주겠다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고 정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왜 그 땅 팔았는지 아냐? 내가 너희한테 복수하려고? 아니야. 내가 나한테 미안해서다. 평생 참고 미안하다고 살았던 나 자신한테. 나는 말을 마친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 집은 나한텐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곳이야.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며느리의 말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그 말에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못되진 않았지. 그냥 아주 계산적이었을 뿐이지. 문이 쿵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긴장이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의 눈가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요양원 말인데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려고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보통은 가족들이 대신 신청을. 가족. 난 그런 거 없어요. 혼자 살 거고 내가 낸 돈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부동산 매매 대금을 노인 전용 월세주택 계약금과 요양시설 입소보증금으로 나눠 예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튿날 나는 손주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들 집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직접 전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이제 그 집은 가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잠시 멀리 간단다. 너희가 보고 싶을 땐 편지를 보내렴.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하지만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풀어야 하는 거란다. 할머니가 많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그 편지와 함께 넣은 한 장의 복사 서류. 바로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훈이 다급히 집으로 찾아왔지만 현관 앞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남긴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비워졌습니다. 새로운 주소는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삿짐 센터 드림. 그 순간 정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며느리 박서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명의 변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정분이님 명의의 상가 임대 등록 서류가 접수돼서요. 네. 상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땅을 판 자금 일부로 노인 전용 임대 상가를 얻어 복지관 앞에 조그만 엄마 밥상 간이식당을 열 준비 중이었습니다. 혼자만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가끔은 말이야, 나 같은 사람들 밥 한 끼 해주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겠어. 기말매와 찻집에 다시 마주 앉은 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단 나를 찾는 시간이지. 이젠 내가 나를 잘 대해줄 거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정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엄마 밥상 한 그릇에 정을 담다. 간판 밑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반값. 수급자 어르신, 무료. 따뜻한 말 한마디 주시면 계란 추가. 오픈 첫날 복지관에서 운동을 마친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기말매가 설거지를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너 이제 진짜 새 인생 시작한 거 맞지? 응. 이젠 내가 나를 챙기는 사람이니까. 그 무렵 정훈과 박서영의 삶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올랐고, 대출 연장도 거절당해 이사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모자라 엄마 땅만 믿었는데 며느리는 그런 정훈에게 날이 서기 시작했고, 둘 사이엔 자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정훈에게 술기운에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그 땅 팔았어? 우리한텐 왜 말도 없이 그랬어?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내가 아니고, 내가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게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럼 우린 뭐야? 가족도 아닌 거야? 그 물음에 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밥 하나 끓였다고 불청객 취급받던 그날. 넌 날 가족으로 지켜주지 않았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는 그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연체 통보가 붙었습니다. 박서영은 정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그 땅 관리해드린다 하고 이름만 넘겨봤자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사정하자고 했잖아. 정훈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틈은 다시는 메워지지 않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엄마 밥상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화제를 모으며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식당, 지역복지 시범 사업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너무 감동적인 공간이라서요. 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밥으로 복수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겐 의미 없었던 밥 한 끼로. 한 달 뒤 구청장 표창장이 도착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공헌상 정분이. 식당 벽 한켠에 액자로 걸린 그 상장은 이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라면 할매 알아? 이제는 동네 명물 됐다 하더라. 혼자 살면서 저리 당당한 거 보기 힘들지. 남은 인생 저리 살아야 돼. 품위에 있게. 저는 그 칭찬이 쑥스러우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때 재산 있는 할매로 취급되던 자신이 이제는 따뜻한 밥 주는 어르신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훈과 며느리 서영은 급하게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더 저렴한 외곽 빌라로 이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툭 던졌습니다. 요즘 부모님한테 땅 물려받는 사람 많은데 안 되셨나 봐요? 그 말에 박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들 역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집, 방 하나 줄어든 공간, 그리고 무뚝뚝해진 부모의 표정 속에서 아이들은 어느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정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이제 안 와? 그 말에 정우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노란 봉투 하나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가명의 임대 수익 일부를 적은 명세서와 짧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손주들 교육비에 쓰렴.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하지만 다시는 나를 그 계산서에 넣지 말아다오. 나는 너희에게 재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엄마였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 그날 밤 정우는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돈이 아니라 엄마의 신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그 메시지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할매가 물었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나 찍은 얼굴 하나 있더라. 그래? 못 봤네. 저는 묵묵히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밥이 먼저야.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다시 끓는 거니까. 저는 오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품위 있게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누가 보면 늙어서도 고생하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고맙고 또 소중합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 아내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냥 정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복지관에 다녀오는 어르신들이 여기 밥이 제일 맛있다며 웃고 가시고 동네 초등학생들이 할머니 김치 주세요 하고 문 앞에서 장난을 치고 갑니다. 혼자라는 게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게 제가 이 나이에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끔은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때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고 그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려 했던 저였지만 이젠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살게 두고 저는 저대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써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셨다면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내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를 위한 삶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구나 자신을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그 시작은 늘 오늘부터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히, 평안히, 그리고 따뜻하게 당신의 하루가 그렇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